번째 시간인데 마크 트웨인의 그 문학적 유산으로 우리가 저널리즘을 들 수가 있어요. 이 저널리즘이라는 결국은 이 마크 트웨인이 기자 생활을 많이 했기 때문에 기자를 하면서 여기저기 보고 들은 것을 보도하는 듯한 이러한 것을 저널리즘이라고 하죠. 자, 그래서 두 번째 트웨인의 문학적 특징이라고 하면 저널리즘적 경향을 띠는데, 우리나라도 신문기자 생활을 하면서 작가가 된 사람이 많이 있죠. 누구죠? 그 한국일보 기자다가 그 자전거 타고 다니는 사람, 그 사람도 기자 생활을 오래 했죠. 그 소설가가 아마 김훈인가 그렇죠. 김훈 같은 사람도 뭐 기자를 오래 하다 보니까 또 특히 글을 잘 쓰고 그랬었죠. 못 볼 거 많이 보면서 그 경험으로 쓰게 되는 게 작가인데 아주 도움이 이제 기자 생활했던 것이 도움이 되죠. 자, 트웨이는 오랜 시간 동안 기자 생활을 했었다. 미국의 리얼리즘, 지역적 리얼리즘, 추상적인 것이 아니라 지역에 구체적으로 뿌리를 두고 작품을 했다. 자기가 태어난 고향 미주리주라는 작은 곳에 뿌리를 받고 거기에서 오고 가는 사람들, 그 동네의 버네큘러, 토수고 버네큘러 같은 것들을, 그러니까 우리 전라도 어느 지역에 살면서 그 동네의 얘기를 잘 이렇게 드러내주는 소설가라고 볼 수 있죠. 그렇기 때문에 독자들에게 주는 어떤 힘이 매우 강력한 거죠. 잘 알고 쓰기 때문에 구체적인 삶을 형상화시키기 위해서 트웨이는 이런 얘기는, 결국 이게 뭐냐면 어느 지역의 얘기를 잘 하기 위해서 또 그걸 잘 알고서 이야기를 해야 독자에게 감동을 주고 그러죠. 트웨이는 이런 얘기를 했어요. 자기는 야심이 두 가지가, 트웨이는 이런 얘기를 했어요. 자기는 야심이 두 가지가 있었는데, 하나는 수로 안내인이 되는 것이고, 그거는 뭐 자기가 됐으니까 자격증 따고 그렇게 해서 또 직업을 가졌으니까 이루었죠. 하나는 복음을 전하는 목사가 되는 거다. 그 시대에 하버드 대학이나 예일 뭐 이런 데는 다 원래 대학을 만들게 된 것은 목사를 양성하기 위한 것이었죠. 남부지방은 종교적인 분위기가 굉장히 강하죠. 그러다 보니까 종교성이라고 할까? 어떤 이런 것들이 그들의 삶에 배어 있어요. 자, 그러니까 하나는 수로 안내인이 됐으니까 성공한 것이고, 목사가 되는 걸 실패한 이유는 그 직업에 필요한 도구, 즉 종교를 받아들일 수 없기 때문에. 근데 예수를 믿지 못하는데 기독교인이 될 수 있나요? 이 기독교들을 받아들이지 못하면, 즉 무신론자가 목사가 될 수 없는 것이죠. 자, 성경 읽어보면 뭐 예수의 그 행동에 대해서 기적을 행하고 그런 것들을 받아들일 수 있어야 되죠, 그죠? 보면 많은 기적을 행하는 게 많잖아요. 근데 그 기적이 뻥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예수를 믿을 수 없는 것이지. 자, 그런 사람이 복음을 전하는 목사가 될 수는 없겠죠. 또 그는 이런 얘기를 했어요. 나는 두 번째 콜, 베르프, 이제 독일어는 베르프인데 소명으로서의 직업이라는 막스 베버의 유명한 책이 있죠, 그죠? 소명으로서의 또는 직업으로서의 정치, 막스 베버라는 사람이 그런 책을 썼어요. 내가 한번 소명으로서의 정치라는 책을 학교에서 강의한 적이 있는데, 시민들을 대상으로 한번 읽어보세요. 소명으로서의 정치, 막스 베버. 고려대학의 최장집 교수님이 번역한 책이 나와 있어요. 소명, 하나님의 부름을 받았다는 거예요. 이번에는 어떤 부름을 받았는데, 하나님으로부터 부름받은 것, 저 신으로부터 부름받은 것이 문학의 뜻을 두었다. 문학에 너는 저 글을 써서 뭔가를 이루어라, 이런 하나님의 소명을 받았다는 거죠. 근데 특히 문학에서 해학,
아주 즐겁게 웃는 이런 해양 문학의 소명을 받았다는 거예요. 휴머, 그 어떤 유머죠, 위트, 이런 것들을 위해서 자기는 작가로서의 소명을 받았는데, 어느 작가보다 빛나는 트웨인의 마크, 트레이드 마크가 된 거죠. 그 아주 재밌잖아. 읽다 보면 위트도 있고 유머도 있고, 그것은 하나도 자랑할 게 못 되는지 모르지만 자기에게는 이렇게 유머와 위트를 사용하는 것이 큰 하나의 장기였었다. 그러니까 자기는 목사로는 실패했고 하나의 소명으로서 수라연예인은 됐지만 또 다른 것을 하나님으로부터 받았다면 그것은 작가가 되는 거였다. 그것도 유머 작가가 되는 거다. 이런 얘기를 했다고 하죠. 자, 그 사람이 이런 얘기들을 이제 바탕으로 해서 미시시피 강에서 배경을 두고, 미시시피 강을 배경을 두고 그의 위대한 작품 3개가 나왔는데, 이 사람 굉장히 많은 글을 썼어요. 근데 이제 그 많은 글들 중에서 위대한 작품 3개를 이제 선정해라 그러면, 우리가 지금 톰 소여의 모험, 허클베리 핀의 모험, 라이프 온 더 미시시피, 뭐 이건 소설은 아니지만 이 미시시피 강을 배경으로 해서 그가 쓴 3대 걸작, 3부작이라고 또 얘기를 하죠. 자, 그러면 조금 올리면서 보겠어요. 미시시피 3부작. 트웨인의 가장 유명한 작품은 미시시피 3부작이라는 작품이다. 톰 소여의 모험, 참 허클베리 핀의 모험, 이런 것들은 사실에 여행의 모티프가 들어있어요. 여행은 뭘까요? 강을 떠나면서 자기 자신을 알아가고 눈을 뜨게 되는 거죠. 이 세상에. 여행의 모티프라는 그런 거죠. 깨달음을 얻는 거예요. 그리고 라이프 온 더 미시시피, 뭐 소설은 아니지만 소설의 복음가는 수필이다. 이 세 작품을 미시시피 3부작이라고 부른다. 그 다음에 재미있게도 유럽을 배경으로 한 작품을 많이 썼어요. 아서왕 궁전의 코네티컷 양키라든지 프린스 앤 더 포퍼, 왕자 아버지 같은 거, 존 다크라는 소설도 프랑스를 배경으로 많은 글을 썼어요. 뭐 에세이도 많이 쓰고 단편도 많이 썼어요. 그러나 이제 대표적인 작품은 미시시피 3부작이라고 해서 위와 같은 것들이 있다. 결국은 뭐 빌둥스 로망이에요. 따지고 본다면 허클베리 핀의 모험도 빌둥스망, 성장소설이라고 그러죠. 성장소설. 주인공이 핀이 결국은 그 동네에서 강을 따라 여행해 가면서, 강을 따라 미시시피 강을 여행하면서 성장해가는, 자기 내면 세계가 자꾸 성장해가는 그런 모습을 그린 소설이라고 볼 수 있죠. 자, 그 다음에 미국을 알고 싶다면 트웨인을 읽어라, 뭐 이런 얘기가 있죠. 자, 미국을 알고 싶다면 트웨인을 읽어라, 이렇게 얘기를 잠깐 이제 뭐 트웨인을 읽어라 그런 것은 미국을 소상하게 이렇게 설명하고 있다는 의미일 수 있어요. 트웨인은 미국 작가 중에서도 가장 미국적인 작가. 이제는 뭐 영국의 냄새를 완전히 지우고 버네큘러한 토속적인 미국의 얘기를 하는 작가였다. 어떤 비평가는 미국에 대해서 알고 싶으면 월트 휘트만과 트웨인을 읽으라고 그랬죠. 월트 휘트만은 누구예요? 월트 휘트만은 플리빌이라는 노래를, 시를 쓴 아주 유명한 사람이죠. 뭐 우리 채은이는 뭐 월트 휘트만에 대해서 우리 미국사 시간에 했으니까 월트 휘트만에 대해서 많이 알고 있겠지. 휘트만 어느 정도는 알고 있고, 월트 휘트만 같은 경우는 이제는 영국의 냄새의 시를 쓰다가 미국적인 것을 새롭게, 새로운 눈빛으로 미국적인 시를 처음에 쓴 미국 시인의 아버지라고 할 수 있는 월트 휘트만이에요. 지금도 뭐 우리나라로 하면 김소월과 같은 사람 정도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나라도 월트 휘트만을 미국인들은 모르는 사람이 없어요. 고등학교 교과서에 다 나오고, 트웨인도 마찬가지죠. 그럼 미국적인 것을 노래한 월트 휘트만 시인,
그리고 소설가는 마크 트웨인을 읽으라고 하는 이유가 미국적인 이야기를 노래했기 때문에 그렇죠. 휘트만은 플립, 이게 입이 아니라 내가 잘못 썼어. 플입이 아니라 플립 이렇게 해야지. 플립이라는 시집을 냈어요. 미국의 자유, 민주주의 이상 이런 것들을 썼던 아주 대표적인 미국적인 시인이었어요. 그래서 휘트먼이 이 플립을 써가지고 처음으로 이제 시집을 냈을 때 미국의 유명한 비평가 누구였죠? 그 사람이 아주 자랑스럽게 생각을 했다, 이런 글을 교과서에서 나온 거를 내가 지금 갑자기 생각이 나는데 그 유명한 사람이 생각이 안 나네. 자, 어떤 사람은 트웨인을 미국의 셰익스피어라고 부르기도 했죠. 미국 문단의 링컨이라고 부르는 사람도 있었다. 그 얘기는 아마 링컨이 노예 해방에 앞장선 것처럼 트웨인도 작품을 통해서 자유와 평등의 이상을 전파해서 그런지 잘 모르겠어요. 그런지도 모르겠다, 이런 얘기죠. 트웨인만큼 넓은 독자층을 가진 작가가 없다. 유치원에서 대학생이 이르기까지 어떻게 보면 헛빛 톰 소여의 모험은 어린아이들이 만화 영화로도 나오잖아요. 그리고 또 이 톰 소여의 모험은 그렇게 또 어린아이들 얘기만도 아니에요. 이렇게 독자의 스펙트럼이 굉장히 넓은 작가가 트웨인이다. 대부분의 작가들은 아주 제한된 독자를 가지고 있죠. 그런데 트웨인은 다르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뭐 소녀들을 대상으로 하는 소설을 쓰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가정주부를 대상으로 하는 글을 쓰고 하는데 그런 게 아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자연 존중, 물질 문명의 배경, 사회 풍자 이런 것들을 많이 했고 뛰어난 유머 감각이 있죠. 그래서 작가의 주인공을 통해서 웃음을 선사하고 다른 작가와는 많은 이렇게 다른 면을 가지고 있다. 물질 문명을 배경으로 해서 사회 풍자를 하고 자연 세계를 존중하고 뭐 이랬던 작가였다. 처음에는 굉장히 낙관주의적인 세계를 가지고 있지만 나이가 들면서 염세주의적인 세계관으로 바뀌어왔어요. 근데 이거는 그 사람의 가정 환경과도 연결되어 있어요. 그 부인을 17번 만에 프로포즈해서 결혼을 했는데 애처가였죠. 굉장히 애처가고 그랬는데 가정생활은 행복하지 않았어요. 근데 그 뒤에 써놨는데 해밍웨이는 반대였어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어요. 해밍웨이는 나중에는 뭐 권총 자살로 이렇게 했죠. 여러 가지 이유가 있어요. 트웨인은 가정이 불행했어요. 딸들이 하나하나씩 일찍 사망하고 벌이는 사업마다 다 실패하고 돈을 이 작가로서의 글을 써도 돈이 들어온 게 없어요. 별로. 그런 개인적인 데서 오는 것도 있겠고 또 그동안 목격한 미국 사회의 모습도 처음에는 이런 종교 이상을 갖고 온 사람들이 다 이렇게 물질에 파멸이 되어가는 모습 안타깝다. 다 돈만 생각하고 그래서 What is the man? 인간이라는 게 뭐냐? 이런 후기 글이 있는데 굉장히 인간에 대해서 절망하는 내용이 있어요. 그래서 죽을 때는 굉장히 비참하고 쓸쓸한 모습으로 죽었어요. 해밍웨이는 또 그렇지는 않죠. 뭐 세계 다니면서 그냥 아주 낚시라든가 사냥이라든가 이런 거를 다니면서 우리 나중에 이제 한번 할 테지만 굉장히 화려한 삶을 또 살았죠. 자, 그 다음 또 한번 보면 마크 트웨인의 그 허클베리 핀의 모험, 톰 소여의 모험도 있는데 그거보다는 이게 더 허클베리 핀의 모험이 더 큰 대작이라고 볼 수 있어요. 내 아는 선생님들도 나를 가르쳤던 어느 선생님들 마크 트웨인의 허클베리 핀의 모험으로 석사학위 논문을 받고 아마 우리나라에서도 마크 트웨인을 가지고 석사 박사 받은 사람 굉장히 많아요.
그만큼 할 얘기가 많은 소설이라고 볼 수 있죠. 마크 트웨인의 또 한 가지 특징이라면 대중성이에요. 이건 뭘까? 소설의 다루는 내용이 굉장히 폭넓어서 그 소설을 읽는 독자의 스펙트럼, 이 범위가 넓어가지고 누구나 좋아할 수 있는 이런 대중성을 갖고 있다. 마크 트웨인은 작품을 읽을 독자를 일반 독자 또는 대중이라고 할까요? 대중 독자로 생각하고 글을 썼어요. 꼭 고급 독자가 아니어도 중고등학교만 나와도 충분히 읽고 느낄 수 있는 그러한 소설을 썼다. 근데 누구나 글만 읽는다면 이해할 수 있는 독자를 염두에 뒀다는 얘기죠. 그 마크 트웨인이 한 유명한 말이 있는데, 내 책은 물과 같다. 그런데 위대한 천재들의 작품은 포도주와 같다. 내 책은 물과 같은데 위대한 천재들의 작품은 포도주와 같다는 거예요. 포도주가 더 좋은 것 같지만, 그러나 포도주를 많이 마셔도 다행히도 모든 사람은 물을 마신다, 이런 말이죠. 물이 없이는 즉 살 수가 없다는 거죠. 비유가 참 재밌어요. 트웨인이 얘기하고자 한 바는, 자기 작품은 일반 독자들이 모두 읽을 수 있으면 좋겠다는 것이라고 볼 수 있죠. 헨리 제임스, 나중에 이제 헨리 제임스는 이제 20세기, 19세기 말과 20세기 초를 연결하는 이 작가인데, 저번에도 한번 얘기한 것처럼 이 사람은 미국에서 태어나서 영국으로 귀화했어요. 그래서 미국과 영국을 오가면서 소설을 썼는데, 이 사람의 형도 굉장히 유명한 철학가예요. 그래서 이 형이 스트림 오브 컨셔스니스, 의식의 흐름의 기법, 의식의 흐름이라는 말을 처음으로 썼고, 형의 이런 철학자의 유명한 그 이론을 받아들였는지 소설에서도 심리 세계를 많이 다룬 작가예요. 굉장히 어렵다고 그랬죠. 이 헨리 제임스를 경영해서 한 얘기 같기도 한데, 헨리 제임스는 포도주와 같은 작품을 썼다고 할 수 있어요. 아주 난해하고 어려운 포도주 같은 작품이고, 나는 쉽고 누구나 다 이해할 수 있는 물과 같은 소설을 썼다, 이런 의미도 될 수 있겠죠. 허클베리 핀의 모험에 대해서 이제 또 말이 많은데, 셔우드 앤더슨 이것도 아주 유명한 소설가죠. 셔우드 앤더슨의 소설 하나에 15편의 소설을 모자이크를 이렇게 쭉 모아놔서 하나의 소설이 되게 하는 것. 제임스 조이스의 더 블리너스와 비슷한 소설이 있죠. 그 유명한 소설이 와인즈버그 오하이오라는 소설이죠. 이 작품을 쓴 앤더슨은 아주 이 사람도 별로 못 배운 사람인데, 근데 굉장히 배움은 적었지만 각처를 돌아다니면서 잡다한 일도 하고 페인트 공장을 경영을 하다가 성공을 거뒀죠. 글쓰기에 대한 열정을 아주 떨칠 수 없어서 부인과 사업을 버리고 30대 중반에 시카고에 나와서 글을 쓰기 시작했죠. 묘비명에는 아주 유명한 말이 있다고 그러죠. Life not death is the great adventure. 죽음이 아니라 삶이야말로 위대한 모험이다. 인생이라는 것은 위대한 모험이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잘 알 수 있는데, 이런 셔우드 앤더슨은 이런 모험을 한 허클베리 핀을 아주 높이 평가했고, 어네스트 해밍 같은 경우도 허클베리 핀의 모험이라는 소설 한 권에서, 이 소설에서 미국 문학이 시작되었다 얘기할 정도로 아주 극찬을 하고 있어요. 해밍은 이 허클베리 핀을 굉장히 극찬했어요. 윌리엄 포크너, 이 사람도 대학도 이 사람 잘 못 다녔던 사람이죠. 해밍도 고등학교 다니다 막 졸업했나요? 포크너도 마찬가지죠. 윌리엄 포크너도 뭐라고 그랬느냐, 트웨인이 자신의 문학적 할아버지라면, 셔우드 앤더슨은 아버지다, 이런 말을 했는데, 그 포크너도 고등학교
졸업을 했는지 중퇴했는지 뭐 이 정도 하다가 이 사람도 굉장히 방황한 사람인데 포크너도 노벨문학상 받았죠. 그죠? 이 사람의 대표적인 뭐예요? 압살롬이라는 것도 있고 또 뭐 있죠? 더 사운드 앤드 퓨리, 음향과 분노와 같은 것도 있고 굉장히 유명한 작가죠. 노벨상을 받을 때 그 연설문도 아주 유명한 연설문이 또 있어요. 이 나중에 윌리엄 포크너도 또 라이트 인 어거스트인가요? 8월 레빗 이런 것도 유명한 소설도 있죠. 포크너도 꼭 알아둬야 되는데 이 사람도 나중에 20세기 소설가로서 미국의 남부 지역을 대표하는 아주 그런 소설을 쓴 유명한 작가입니다. 다 방황하면서 학교도 제대로 다 안 다녔던 사람들인데 미국의 아주 중심에 선 사람들이라고 볼 수 있어요. 자, 조금 내려서 보죠. 자, 그 다음에 독자나 비평가의 반응인데 이 책이 출간됐을 때 문학계나 일반 독자들의 반응은 좋지 않았다고 그러죠. 이 책이 나왔을 때 쓰레기라는 혹평을 받았어요. 되게 위대한 작가들은 출판도 안 되고 쓰레기 같다 하고 저게 무슨 소설이냐 창피하다. 블라드미린 나부코프의 롤리타라는 소설도 처음에 나왔을 때는 추하다. 내가 읽은 중에 얼굴이 뜨거워서 못 보겠다. 내가 읽은 소설 중에서 정말로 창피할 정도로 남녀간의 이런 애정 표현을 쓴 쓰레기 같은 책이다. 또 율리시즈도 마찬가지죠. 제임스 조이스의 율리시즈도 출판이 되기 위해서는 1, 2년 기다려야 했어요. 되게 좋은 책들은 바로바로 출간이 안 되고 이런 고통을 겪다 나오는 거죠. 공공도서관에서는 이 작품을 소장하지 못하도록 금서로 정했어요. 학교 교육과정에서도 이런 책 쓰지 마라, 못 읽게 해라. 주인공을 보면 본받을 점이 별로 없어요. 뗏목 타고 미시표당을 내려가다가 남의 밭에 가서 참외도 따먹고 뭐 훔쳐오기도 하고, 고기가 먹고 싶으면 남의 닭장에서 닭을 잡아가지고 비틀어서 잡아먹기도 하고 남의 물건을 훔치는 소년이죠. 학교도 안 가고 또 얼마나 욕을 많이 해요. 그죠? 아주 욕쟁이이기도 하고 입만 열었다 하면 욕설을 막 내짓거리고 거짓말을 밥 먹듯이 하는 친구죠. 핀이. 본받을 게 없어요. 그래서 학교에서는 읽지 마라. 저런 걸 읽으면 되냐. 그리고 인종차별적인 단어를 많이 쓰죠. 니거라는 말을 300번 이상 쓴다고 해요. 니그로보다 니거라는 말이 더 나쁜 말이에요. 니그로보다 더 좋은 말은 블랙이죠. 그러니까 제일 나쁜 거는 니거, 니그로, 블랙이죠. 더 좋은 말은 또 뭘까요? 블랙 뒤에 있는 말은 칼라 피플이죠. 칼라드 피플. 색깔이 있는 사람이다. 흑인들. 더 좋은 말은 아프리칸 아메리칸이에요. 요즘 공식적인 이름은 이거였죠. 그죠? 아프리칸 아메리칸. 또 불과 10년 전, 아침부터 한 뭐 20년 전인가요? 20년 전만 같아도 20년은 더딘 것 같아. 20년 정도. 한 20년 전만 같아도 아포 아메리칸이라고 하더니 정치적으로 부적절한 말이라고 해서 지금은 아프리칸 아메리칸이라고 한다. 이것도 아프리칸 아메리칸. 지금 뭐 인종차별 때문에 뭐 총 쏘고 그렇죠. 굉장히 미국은 앞날이 그래서 이렇게 밝지가 않다고 볼 수 있어요. 아프리카의 이 아프리칸 아메리칸, 또 멕시칸들, 또 동남아 계통의 사람들이 다 뒤섞여 있잖아요. 그래서 인종의 이 갈등은 쉽게 해결되기 어려워요. 그런데 니거라고 하니까요, 뭐 이게 굉장히 인종차별적이고, 그러니 흑인들이 이 책 좋아하겠어요? 인종차별적이라는 평에 대해서 한마디 하면, 니거뿐만이 아니라 또 인디안이라는 말도 굉장히 많이 나와죠. 정치적으로는 올바르게 본다면 네이티브 아메리칸이에요. 그죠? 인디안.
어떻게 보면 우리와 같은 사람 아닌가요? 저 베링 해협을 타고 아주 오래전에 저쪽으로 몽골 사람이 넘어간 거죠. 우리가 북한에서 온 이주민을 탈북자가 아니라 세터민이라고 부르듯이 인디안이라 아니라 네이티브 아메리칸이죠. 콜럼버스가 인도를 가려다가 못 가고 잘못 가서 이 북미를 간 거 아니에요? 그는 죽을 때까지도 그 사람들이 인도 사람이라고 착각했죠. 1400 몇 년이잖아요. 우리 조선이 막 개국할 뭐 그 무렵쯤에 콜럼버스가 배 타고 지금의 스페인에 가가지고 자기가 이제 이쪽으로 넘어온 거죠. 왜 온 건 뭐예요? 돈 벌려고. 1600년대에 온 사람들은 1620년대에 온 메이플라워를 탄 사람은 종교의 자유를 찾아온 것이고, 그 전에 온 사람들은 콜럼버스가 온 거는 이 사람이 어디 나라 사람이에요? 이탈리아 사람이에요. 근데 이탈리아에서 돈을 좀 벌기 위해서 스페인으로 가갖고 왕한테 내가 가면 말이야 금은보화 저쪽에 굉장히 많은데 저 향료라든가 금은보화 이런 걸 엄청나게 갖다 줄 수 있다. 나에게 배와 사람들 이런 거 지원해다오. 지금 뭐 그 배라고 하는 것이 크지도 않아요. 내가 가보니까 저 테니스장만한 배 이런 걸 몇 개 타고서 인도까지 갔던 거죠. 여기까지 지금의 어디죠? 그 해협 거기까지 가서 저 멕시코 있는데 그 밑에 거기에 콜럼버스가 처음으로 가게 된 것이죠. 근데 죽을 때까지 콜럼버스는 그 사람들이 인도라고 착각을 했고, 그래서 인디안이라고 붙인 거죠. 다시 올라가 보면 저 위에 미국 캐나다 저 꼭대기 베링 해협이 옛날엔 육지하고 붙었다고 그러죠. 몽고 지방에서 오른쪽으로 넘어가서 육지를 건너가 살았는데, 일부는 남미로, 일부는 북미로 갔죠. 남미로 간 사람들이 저 밑에 지금의 멕시코, 브라질, 칠레 이쪽에 남미로, 일부는 북미로 또 갔어요. 저 지금 캐나다 이쪽으로. 그들도 몽고 반점이 있는 거로 봐서 몽고인들이 갔다고 볼 수 있죠. 또 이들이 사용하는 걸 보면 맷돌이라든지 어린 아이들을 업고 다니는 거라든지, 여자들이 항아리를 머리에 이고 다니는 것도 우리와 다 비슷하죠. 이게 몽고인들이 이러한 습성이 있었다고 하죠. 되게 이제 뭐 그런 얘기고, 되게 아까 얘기했던 얘기를 돌아가면 되게 위대한 작품들은 처음 나왔을 때 각광을 못 받아요. 그죠? 아까 얘기했죠. 많은 작품들이 그랬노라고. 주연글자도 그랬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뭐 창피했는지 동네 사람들이 뭐라고 하니까 이사를 가야 할 정도로 혹평을 받았다. 그러다가 훗날 진가를 되게 인정받기 시작을 하죠. 자, 이 작품의 장르를 보면 피카레스크 나브레예요. 피카레스크 소설이다. 피카로라는 거는 뭐예요? 스페인어로 악한, 나쁜 놈, 악한이라는 뜻이죠. 그 정말 성격이 나쁜 놈이 아니고 불황하나 고아를 다루는 소설이에요. 떠돌아다니는 아이들. 이게 피카로. 그 뮤지컬이 아니라 뭐요? 오페라에도 피카로가 많이 나오잖아요. 그것도 보면은 이 피카로는 하여간 고약한 사람, 성격이 좀 그런 사람을 피카로, 악한이라고 볼 수 있어요. 여기서 허클베리피는 어머니가 일찍 사망하고 아버지는 술주정뱅이잖아요. 그래서 엄마 아빠가 싸우는 그 영화에 보면 처음으로 많이 그게 나오고, 남의 집 양자로 살고 있죠. 그래서 이 허클베리피는 남의 집 양자로 가서 살고 있고, 그 생활이 힘들어서 이제 뛰쳐나오는 경우가 많았고 그랬죠. 그런데 되게 악한 소설을 보면 이렇게 여행의 모티프를 많이 잡고 있어요. 결국 여행의 모티프가 작품 속에 많이 나타난다. 뭔가를 찾아 떠나는 그런 여행이나 또 방랑을 통해서 주인공은 삶에 대한 깨달음을 얻게 된다고 그래서 아까 얘기했죠. 위대한 유산. 이것도 뭐예요? 찰스 디킨스의 위대한 유산.
그것도 그냥 위대한 유산이라고 하는 작품은 이렇게 위대한 유산도 그렇고 독일의 귀테를 의시한 성장소설 빌둥스로망도 다 그렇죠. 나이 어린 주인공이 온갖 고난을 겪으면서 삶에 대한 통찰을 얻게 되는 거. 이 핍이 누구예요? 위대한 유산에 나오는 주인공이 핍이잖아요. 이 핍도 마찬가지죠. 다른 것이 있다면 위대한 유산에서는 육지에서 여행이 이루어졌다면 여기에서는 미시시피 강에서 이루어졌다고 볼 수 있겠어요. 자, 이 이제 작품의 배경인데, 작품의 배경 좀 쉬었다가 작품의 배경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